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환웅의 역사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환인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역사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그 키워드를 한마디로 했을 때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평화로웠고 이런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환인과 환웅과 단군께서는 총 몇 분이 계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다들 이제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 때는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환인과 환웅과 단군에 대해서는 사실 한 분씩 있었다라고 밖에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난 그 강의들을 통해서, 환인과 환웅과 단군께서는,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자의 호칭, 대통령과 같은 그런 호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단군께서는 총 47분이 계셨고 한운께서는 총 18분이 계셨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14번째 환웅이 바로 치우천왕이셨죠. 그리고 환인께서도 이제 그전에는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총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환인, 환웅, 단군,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단군 조선을 다스리신 분이 이제 단군이시고 배달국을 나라를 통치했던 통치자의 호칭이 환웅이셨고 그리고 환인께서는 환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셨던 그런 통치자의 호칭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환국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봤죠.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대부분 삼국유사라는 책은 아시죠? 고려시대 때 일현 스님께서 쓰신 책인데 거기에 이제 석유환국이라는 기록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이만희 시류라는 그런 그 식민사학자가 이 구절을 석유환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기록에서 환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나라가 있었다라는 기록과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완전히 그런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군 신화로서 알려지게 되는, 배우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석유환국을 석유환인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또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자, 오른쪽에 글자를 제대로 보면 자세히 보면 석유환인에서 인자를 보게 되면 이 왕자에 이제 대자로 이렇게 덧씌워서 쓰인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일본이 이렇게 덧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환국이라는 나라를 없애고 환인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신화로서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께서는 사실 이 과거에 환인이 다스렸던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주년 1942년 3.1절 선언문을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라고 하면서 이 환국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환국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그런 거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1926년에 5월 6일 육당 채남선이라는 분은 단군론이라는 기사를 쓰셨는데 거기에 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후에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되찾지 못하면서 이러한 환인과 환국의 역사를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인과 환웅과 단군의 역사가 기록이 있는 그러한 역사서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안암로의 삼성기, 두 번째는 원동중의 삼성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삼성기라는 이름이 이제 두 개가 같은데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안암로 선생님의 삼성기를 상으로 붙이고 원동중이라는 분의 삼성기를 하로 붙여서 이제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에 환인, 환웅, 단군의 한국과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역사가
이제 이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태백일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태백일사라는 책은 조선 중종 때 일십당 이맥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엮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조선시대 때 찬수관,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셨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조선 내부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역사서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의 기록을 모아서 환국부터 고려시대까지 총 13권의 그런 책으로서 이제 우리의 역사를 정리를 하셨는데요. 그 태백일사 책을 보면 다 이제 환단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책인데 뭐 삼성밀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대변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조대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인용해서 이 환국부터 고려시대의 우리 역사와 정신문화를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역사서를 왜 지금 모르고 있냐? 특히 이제 태백일사는 지금 환단고기로서 남아 있지만 삼성밀기, 대변경, 뭐 조대기, 삼성기도 마찬가지로 삼성기 상하로서 이제 환단고기에 남아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사서들은 우리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흔적들이 사실은 조선시대 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태종과 세조와 성종 때 이때 사서 수거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조선시대 때가 어떠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중심이 되었었죠. 조선시대 때는 뭐였을까요? 유교가 중심이 됐던 나라였습니다. 소중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국의 그런 작은 나라이다라고 자처를 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깎아내렸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 정신이 담겼던 유교의 정신과 이렇게 중국의 정신과 반대되는 반하는 그런 책들을 다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 조선왕조실록에 태종과 세조와 성종 때 그러한 이제 사서 수거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사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변설, 조대기, 효훈, 삼성밀기, 그리고 왼쪽에 안암로 원동중 삼성기.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러한 책들 기억나시죠? 이 환국과 배달과 단군조선,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가 담겨 있었던 그러한 책들을 모두 다 수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약에 제가 숨겼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보면은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 임지윤 님이 만약에 저를 저 사람이 저 선생님이 저 조대기라는 책을 집에 몰래 숨기고 있더라라고 이제 조정에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사형에 처해지게 되고 그리고 조정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은 두품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8급 공무원이라면 6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직급이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조선시대 때는 세간에는 이러한 우리의 책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되면서 우리의 역사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 그러한 배경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십당 이맥이라는 분께서 조선시대 때 이제 사서관으로 지내시면서 이러한 책들을 다 접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일십당 이맥이라는 분의 조상님이 또 어떤 분이었냐면 단군세기의 저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행촌 이암 선생님, 고려시대 때 수문화시 중 그 당시에 국무총리 자리에 있었던 가장 높은 관직에 있었던 행촌 이암 선생님의 그런 후손이신데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역사서, 그런 기록들과 그리고 찬서관으로 일하면서 이 조정에 있었던 그러한 책들을 이제 다 보고 환국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우리 역사를 다 남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환국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소중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환단고기로 남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태백일사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 일사라는 것은 숨겨진 역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십당 이맥 선생님께서는 이 책이 조선시대 때는 이 유교의 그런 정신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알려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역사는 제대로 숨겨진 역사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집안에서만 대대로 내려오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계현수 선생님께서 태백일사와 그 전에 있었던 삼성기 상하, 단군세기, 북구역기 이런 책들을 모아서 환단곡이라는 책으로 나중에 이제 내시게 되어서 우리의 역사를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었던 실제 환국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황금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볼 건데요. 안암로 선생님께서 지으셨던 이 삼성기 상을 보게 되면 오환건국이 최고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기 하에는 석유환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환건국, 우리 환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기록, 그리고 삼성기 하에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과 같이 석유환국이라고 해서 실제 환의 나라가 존재를 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태백일사 환국본기 책을 보게 되면 청소년 한단곡이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을 인이라 하였다. 그래서 인이란 인물을 만든다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바로 환인이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환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스렸던 그런 통치자를 바로 환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이 어떤 뜻이길래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스스로를 환이라고 불렀냐라고 했을 때 이제 태백일사 환국본기 316페이지인데요. 이거는 한자 부분을 조금 가져왔고요. 이 한자를 본 다음에 한글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한국주를 보게 되면 환이라는 것은 전이라며 광명야다. 바로 온전히 하나됨이고 광명, 빛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일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삼신지 지능이요. 광명이라는 것은 삼신지 실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환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됨이며 광명이라는 거죠. 빛 그 자체라는 겁니다. 네, 다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스스로 그렇게 빛났던 사람들을 이제 환이라고 불러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빛이라는 것은 삼신이 지닌 참된 덕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과 하나 되어 살았던 그 사람들을 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환이라는 것을 보면 나라 이름 환이고요. 그러면서 사람 마음의 본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밝은 본성이 바로 이 환이고요. 그리고 대자연 생명의 본성이 바로 이 밝다는 뜻의 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의 궁극 목적이 환이다. 우리들 삶의 궁극 목적이 뭐냐? 바로 이렇게 이 대자연과 같이 그리고 원래 그런 대자연과 같이 밝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러한 밝음으로써 살아갔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환국의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에 있는 두 가지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들만 한번 볼 건데 삼성기 상에 처음으로 오환건국이 최고라라고 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0년 밝고 밝은 그런 하늘에 계시며 홀로 우주를 부리는 신이시다라고 해서 그런 삼신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삼성기 하에도 인류의 시조를 얘기를 하면서 인류의 시조가 나반이시고 나반께서 아만과 서로 처음 만나신 곳이 아이삽이다. 근데 두 분이 꿈에 천신, 이 하느님,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 혼례를 올렸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환국의 핵심적인 문화는 이러한 신을 모셨던 그런 문화가 바로 이 환국의 핵심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을 모시면서 그 신과 하나 되어서 나 스스로 밝게 빛났던 그런 사람들이 환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류 역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제천단들입니다. 피라미드, 거성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이제 홍산문화 저번 주에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산문화에 있는 그런 제단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원형의 3층짜리 제단과 방형의 이런 적석총이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수메르 문명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에 이곳에 보면 이제 지구라트라고 해서 커다란 거성 문화가 남아 있는데요. 아래가 원래 지구라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윗부분은 소실이 되어서 이제 위에 있는 사진처럼만 남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거대한 이런 피라미드를 쌓아놓고 맨 위에는 신을 모시는 그런 사당으로서 존재를 했다고 하고 이 지구라트 문화가 이집트로 넘어가서 피라미드 문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피라미드가 지금은 그냥 단순히 무덤으로만 알고 있지만
초기 피라미드는 위가 평평해서 위에서 이제 죄를 지냈던 그런 제단의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다 신전을 모시고 제단에 쌓아서 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남아있고, 또한 오른쪽에도 뭐 남미라든지 멕시코 이쪽을 가게 되면 수많은 피라미드들이 있고 잉카 문명의 뭐 페루의 마추픽추 같은 것도 이런 그런 신을 모시는 그런 사원으로서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성 문화들을 봤을 때 이런 한국에서부터 모셨던 그런 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 남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성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은 세계의 거성 문화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거성 문화를 연구하면서 거성 유적지가 요새로 쓰인 흔적이 없고 주변에서 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저런 큰 걸 어떻게 지었을까, 막 계급이 있어서 막 이렇게 채찍을 때리면서 막 사람들을 때리면서 협박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거성 문화들을 보게 되면 무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광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그런 신을 모시는 거석 이런 유적지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황금 시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븐 테일러라는 사람은 BC 4000년을 경계로 그 이전 시대는 황금 시대였고 원초적인 낙원이었다. 그때는 완전한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 살던 시대로 어떤 집단도 다른 집단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정복하려 들지 않았고 소유물을 훔치려 하지도 않았다.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평등했고 어떤 계급, 계층과 같은 차별도 없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 인간들 사이의 조화가 지구 전체에 충만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황금 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낙원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었냐? 그때는 뭐 먹고 사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 걱정이 크게 없었고, 뭐 농사 이런 것도 지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제 자연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또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기후가 굉장히 온화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이제 가능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점점 그런 것들이 그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살기가 각박해지면서 이러한 황금 시대, 이러한 그 평화로웠던 시대는 점점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면서부터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헤시오도스라는 그런 서사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도 인류의 그런 역사, 고대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런 황금 시대, 금의 시대가 존재를 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 살게 된 맨 처음의 세상을 황금 시대라고 했다. 그때는 죄악이 없는 행복한 시대였기 때문이며 정의가 온누리에 넘쳐 흘러 그때여 사회 규범이나 법으로 강제함이 없어도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낙원과 같은 그런 삶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시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은혜 시대가 돼서부터는 세상살이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고 인간은 하늘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박탈당하게 됐다. 뭐 아무렇게나 누워 잘 수 있었다면 과거에,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누워 자면 건강이나 이런 신변 안전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하면서 이러한 황금 시절이 점점 이렇게 문을 닫아갔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서양의 많은 그런 학자라든지 고대 그런 학자들도 이러한 시기를 증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또 문화를 보게 되면은 한글로 보겠습니다. 조대기라는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 풍속의 광명, 빛을 숭상하여서 태양을 신으로 삼고 하늘을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만방의 백성이 이를 믿어 서로 의심하지 않았으며 아침 저녁으로 경배함을 일정한 의식으로 삼았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태양이 바로 광명이 모이는 곳으로 삼신께서 머무시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을 얻어 세상 일을 하면 함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여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모두 함께 동산에 올라 갓 떠오르는 해를 향해 절하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서천으로 달려가 갓 떠오르는 달을 향해 절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화가 남아있죠. 네. 저 노린 건 아닌데 저도 비슷한 그런
배경화면을 넣었네요. 그냥 옛날에 넣었던 건데요. 저희가 1월 1일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뭐 바다로 간다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1년을 이제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1년에 대한 그런 소원을 비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다들 혹시 그렇게 가지신 적이 있나요? 1월 1일에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바다에 가서 해돋이를 봤던 분, 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달도 마찬가지죠. 뭐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그리고 추석 때 이제 밤에 이제 달을 보면서 뭐 소원을 비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러한 문화가 사실은 환국 때부터 내려왔던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이라는 것은 광명이 빛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삼신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서양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있어서 서양의 그런 크리스마스, 원래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은 언젠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이게 동지라고 들어보셨죠?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12월 이제 22일, 21일 이때가 동지인데 그래서 이때를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는 태양신이 처음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는 날이다라고 해서 그때를 이제 그런 축제의 날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축제를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이제 기독교 이런 문화와 합쳐지면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문화가 그 기념일이 되게 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지라는 날이 있어서 이때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팥죽을 먹어서 이런 부정이 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 태양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그런 신의 그런 다른 모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태양신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동서양에 사실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 1일 해돋이를 보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록이 또 어디 나오냐면 사기라는 중국의 역사서가 있죠. 여기에 흉노열전, 흉노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선우라는 것은 흉노의 그런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우는 아침에 막사에서 나와 떠오르는 해에 절하고 저녁에는 또 달에 절했다라고 하면서 이 흉노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부터 내려왔던 이 해돋이, 해맞이, 달맞이 문화를 그대로 이제 계승해서 해와 달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것도 이제 해와 달의 그런 기념품이 나온 그런 모습이 흉노 유적지에서 이제 나온 그 해와 달의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국의 통치자, 환인과 장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태백일사 환국본기를 보게 되면 조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환국이 있었는데 백성이 많고 살림은 넉넉하였다. 처음에 환인께서 천산에 머물며 득도하여 장생하시고 몸을 잘 다스려 병이 없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인께서 천산이라는 곳에 머무셨고요. 거기에서 득도를 했다. 그리고 장생, 오래 사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동서양의 그런 여러 신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구약을 봐도 굉장히 그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뭐 여러 동서양의 신화를 보게 되면은 각 모두가 그런 장수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환국에서도 이제 천살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돌을 닦으셔서 이제 장생을 하셨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황제와 기백, 중국의 그 시조라고 이야기하는 황제와 이제 기백이라는 그런 분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 과거 역사의 그런 황금 시대의 이제 장수 문화를 찾아볼 수가 있는 기록인데요. 중국의 이제 황제 헌원이 내가 듣기에 상고시대의 사람들은 100세가 되어도 동작이 새하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50살만 되어도 동작이 새한다. 이것은 시대가 달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섭생을 잘못한 데 있는가 라고 물었다는 거죠. 사실 황제 헌원의 시대를 보더라도 그때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치유천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상고시대라고 표현을 한 거라면 환국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황제 헌원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야기 듣기로는 상고시대의 사람들이 100세가 되어도 동작을 세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백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상고시대의 사람은 도를 알아서 삶의 기본 법칙을 음양해 두고 술수에 맞추어 살고 음식에 절제가 있었으며 늘 기거가 일정하며 몸을 막 굴리지 않았으므로 형과 신, 즉 몸과 마음이 모두 온전하여 그 타고난 수명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100세가 넘게 살았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런 태백일사의 기록과 비슷하죠. 환인께서 득도를 하셔서 도와 이제 도에 맞추어서 자연에 맞추어서 이제 사셔서 오래 사셨다는 그런 기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환국을 다스렸던 이 환인께서는 한국은 총 3,301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총 7분의 환인께서 나라를 통치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환인분들께서 이런 장수문화, 오래 사셨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 안파견 환인, 그리고 2대 환인을 혁서 환인이라고 불렀고요. 3대 환인을 고시리 환인이라고 불렀고, 4대 환인을 주우양 환인, 5세를 석세임 환인, 6세 환인을 구울리 환인, 그리고 7세 환인을 지위리 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대부터 7대까지 그런 환인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혁서 환인에 대한 또 기록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장자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장자라는 분이 신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 혁서시 시절에는 백성들이 편안히 살면서 다스림을 몰랐고 여행을 하지만 가야 할 곳을 몰랐다. 젖을 물고 기뻐하는 아이처럼 배를 두드리며 놀았으니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이것뿐이었다라고 하면서 고대 황금 시대가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시대에 이제 혁서라는 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혁서라는 분이 아까 봤던 것처럼 환국의 2대 환인이셨던 혁서 환인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환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환국이라는 나라는 삼성기 하를 보게 되면 179페이지 이제 책에 나와 있고요. 한해류산 아래에 환인시의 나라가 있으니 천해의 동쪽 땅을 또한 한해류국이라 한다. 그 땅의 넓이는 남북으로 5만 리오, 동서로 2만 여리니 통틀어 환국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환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그렇게 크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심지가 파네류산과 천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해는 지금의 바이칼 호수이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그런 큰 이제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환국이 여러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비리국, 양원국, 구막한국, 부다천국, 이룬국, 무루국, 객현왕국, 부모액국, 매구여국, 사나바국, 선패국, 수미리국 그렇게 합해서 총 12개의 나라로서 나누어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환국의 12분국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중국사 고지도집이라고 해서 여기 여러 그런 지명들을 보게 되면 맨 아래쪽에 비리, 양운, 구막한, 일군, 천비 등 다양하게 이 12환국의 그런 그 지명이 남아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를 보게 되면 부다국이라든지 매구곡인처럼 이렇게 12왕국 중에 그런 나라들의 흔적들을 그 국호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진서 사회전이라는 것을 보면 뭐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일원국 등등 이 12분국의 그런 그 지명들이 이후에도 여기저기 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12개의 나라로 12개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건데요. 10이라는 숫자를 했을 때 10이라는 숫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지금 쓰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뭐 무슨 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12지지 문화가 있는데요. 이 12지지라는 것은 이런 땅의 운동이 이제 12수로서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동양의 조금 이제 우주 변화 원리의 그런 내용, 우주를 이렇게 이해했던 우주관 중에 하나인데 그건 나중에 또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12지지의 문화가 이제 있어서 이 나라를 이제 한국이 12개로 나누어서 다스린 거고요.
이런 문화가 또 뭐 한국이 여러 곳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뭐 수메르 문화에도 뭐 12신을 모셨던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로 전해지게 되면서 올림푸스의 12신, 12신을 모시는 그러한 12신이 나오는 그런 문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국이 실제로 어떻게 전 세계에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제 환국이 있었던 곳은 아까 봤던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산이 보이고, 여기 천산 위쪽에 보면 바이카로수가 나와 있는데, 한국 글자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산과 천해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이 존재를 했었는데, 6천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중앙아시아 일대에 큰 기후변동이 일어났다. 산림에 가까운 초원이었고, 호수와 강이 넘쳐났던 그곳에 건조화가 시작되면서 물은 줄어들고 식물은 사라지고 기근과 가뭄이 닥쳤다. 그 결과 이 지역으로부터 동물과 인간이 모두 대거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앙아시아 지역, 한국이 있었던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운 지역이었는데, 기후변동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환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이주를 여기저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국의 12개의 나라 중에 하나였던 수메르국이 있었는데, 그 수메르국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해서 수메르 문명을 만들게 되고요. 이 수메르 문명은 이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에서 이집트 문명이 나가게 되고, 또 유대 문화에 영향을 주고, 지중해 문명, 그리스 문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으로 한쪽으로는 나가게 되고, 또 오른쪽으로는 이제 쭉 건너가서 북미 인디언,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들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상이변이라는 게, 기후변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러한 문명을 문 닫고 새로운 이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또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날씨가 더워지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또 문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이제 12환국의 여러 족속들이 전 세계로 이동을 하면서 서쪽으로 수메르, 이집트 이런 거성 문화가 나오게 되고, 또한 멕시코 그리고 페루 이쪽에 잉카라든지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쪽에 피라미드를 또 이제 쌓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러한 거성 문화가 사실 유럽의 스톤헨지, 영국의 스톤헨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거성 문화들이, 이런 놀라운 거성 문화들이 공통적으로 다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원래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 신을 모셨던, 신과 함께 살았었던 그러한 문화가 전 세계로 이제 전파가 되면서 전 세계에 이러한 비슷한 거성 문화들이 다 발견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문화를 가져온 이 환웅의 역사 흔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 삼성기 상하에도 나오는 기록이고요. 이 환인께서 환웅을 태백산으로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백두산 쪽에 이런 나라를 열게 하시는데, 그러한 이제 유물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홍산 문화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의 이런 시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소화서 문화는 BC 이제 7000년이 됩니다. 그리고 7000년부터 7500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신석기와 청동기가 같이 있는 그런 홍산 문화 같은 경우는 BC 4500년부터 BC 3000년 동안에 이런 여러 문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단군조선이 세워진 때가 언제일까요? BC 233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산 문화와 그 이전에 이런 문화들은 단군조선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 크게 보면 환국과 배달의 문화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산 문화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이 홍산 문화에서 이제 그때도 배웠겠지만 이 여신상이 나옵니다. 이 여신상과 함께 또 나온 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떤 토템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단군 신화에서도 많이 배우죠. 봄 토템이 여기에서 이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신상을 또 옥녀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여신상이 어떻게 앉아 있나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하는, 수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상뿐만 아니라 남신상도 나오게 되는데, 남신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앉아서 손을 이제 단전 쪽에 모으고 소리를 내서 수행을 하는 그러한 조각상이 또 이 홍산 문화에서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태백일사 환국본기를 보게 되면 그때 그 사람들은 수행을 통해서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 명상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했었다는 거죠. 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내 내면에 있는 이러한 빛, 내면의 빛을 찾아서 스스로 환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지혜를 열게 하시고 계신 광명, 나의 마음이 광명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작사길상 하는 일마다 모든 이런 하는 일이 상서롭게 되었고 주제쾌락 세상에서 유쾌하고 즐거이 살게 하셨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환국에서부터 이러한 수행 문화가 내려오게 됐고 이게 이제 홍산 문화로도 오게 되면서 홍산 문화에도 이런 가부좌를 틀고 수행하는 그런 여신의 모습, 웅녀의 모습과 수행하는 그런 남신의 모습이 또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곰 토템족과 호랑이 토템족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만 먹고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고 버티면 너희들은 사람이 된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단순하게 이 웅족과 호족이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버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실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웅족은 이 수행을 버텨서 수행을 이제 잘 해서 진정한 그런 인간다운 내 내면의 빛을 이제 찾은 인간이 되게 된 거, 진정한 인간이 되게 된 거고요. 호족은 다리도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쑥과 마늘 너무 맛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포기하고 나가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떠나게 됐다는 그런 기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쑥과 마늘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태백일사 환국본기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구다국이라는 이제 아까 12환국 중에 하나로 나왔었던 이제 나라인데 그때 이제 배달국 때도 이러한 나라 국호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다국은 본래 쑥과 마늘이 나는 곳이다라고 해서 쑥이라는 것은 다려 먹어 냉증을 치료하고 마늘은 부어 먹어 말을 다스린다라고 나오는데 동굴에 들어가면 일단 굉장히 그곳이 춥겠죠. 냉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데 냉기를 이제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서 쓴 게 쑥이고요. 또한 이러한 수행을 하게 되면 또 잡념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나를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말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마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뭐 귀신을 쫓는다든지 뭐 드라큘라를 쫓는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모를 써요. 목에 막 마늘을 걸고 그러죠. 그래서 뭐 잡기라든지 이런 거를 쫓는데 마늘을 썼었고 수행을 할 때 내가 수행이 이제 더 잘 되기 위해서 이 쑥과 마늘이라는 그런 또 약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화의 흔적이 홍산 문화의 그런 수행하는 그런 문화로서 그대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의 비밀을 푸는 이제 열쇠로 천부경이라는 우리의 그런 고유의 한국에서부터 내려온 경전이 있는데요. 삼성기 하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한 이거는 삼국유사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인께서 환웅에게 천부와 인 세 종류를 주시며 명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천부와 이제 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자죠. 그래서 저저번 주에 이제 배울 때 나왔겠지만 홍산 문화에도 이러한 도장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통치자가 통치자에게 도장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죠? 옥세라고 옛날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옥세를 준다는 것은 나의 그런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웅에게 그러한 도장을 첫 번째로 주신 거고요. 두 번째 이 천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부는 하늘에 이제 부호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천부가 뭐냐? 이 천부경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천부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부터 세로로 읽는데요. 일시무실 색상근무진본 천일일 지일일 일삼이다 뭐 이렇게 쭉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데 천부경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바로 이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런 비밀에 대해서 이 우주의 변화 법칙에 대해서
비밀을 풀어낸 경전이 바로 이 천부경이라는 한민족 최초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한국구전지서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왔던 우리 고유의 그런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하늘과 땅과 그런 인간의 그런 비밀에 대해서 수로서 이 우주의 비밀을 풀었던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한민족 우주를 우리 민족이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 우주를 바라봤던 이러한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우주관,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우리 태극기로서 사실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기가 보게 되면 이제 건공감리로 해서 하늘과 땅, 그리고 해와 달이 담겨 있죠. 그리고 가운데 이 태극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면은 뭐 그리기도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선조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대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구나,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이 대자연과 어떻게 하나 되어서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국의 문화를 살펴보면서 천부경으로서 이런 우리 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 나갔고요. 또한 수행을 통해서 삼신의 빛을 찾아 진정한 인간이 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홍익인간, 바로 이것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제 홍익인간이 되었다,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환인과 환웅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실제 이 고대부터 있었던 환웅 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황금 시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황금 시대로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뭐 테러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금 이 황금 시대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전 인류가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또 찾아가 보는 그런 첫 번째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